하나 들어봤어요? 오케이. 근데 저는 네. 처음에 생각했던 게 아하. 처음에는 그 탱크데이 사건 그걸 다루려 했거든요. 탱크데이 사건? 신세계. 아, 야, 씨발, 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있었는 줄도 기억을 못했네. 처음에는 그러게. 처음에 다음에 모이면 이거 탱크데이 이걸 다뤄야겠다 싶었는데 그 사이에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졌어 이제. 아, 아니, 그러네.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탱크데이가 우리 그 사이에 있었구나. 사실 이것도 되게 큰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옛날이야. 지금 너무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갖고 너무 옛날이었어. 머릿속에서. 그러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해서 그냥 오늘 사실 그 선거 얘기만 해도 거의 하루 다 갈 수 있다. 음흠. 정말 요즘 충격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그래요. 음. 뭐 어디서부터 그러면 뭐 우리가 이 충격들을 되짚어야 될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없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절대 저는 정치적 발언에 의한 리스크를 안 지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진행자로서 일단 나는 정치적 발언에 대한 리스크 같은 거 고려 안 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 이번 사건 이루면서 하나 느낀 거는 뭐냐면 확실히 걸을 사람 확실히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번 사건이. 아니 그 기회는 씨발 그 기회는 계엄 때부터 계속 주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계엄 때는 그래도 계엄은 아니지 싶었던 사람들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그치, 사건에 그 어정쩡한 그 어정쩡한 스탠스인 사람들. 근데 이번에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그 잠실에 가가지고 부정선거 계엄 때 가만히 있다 씨발. 계엄 때 가만히 있다가 해시태그 부정선거 이거 다 하는 애들 몇 명이 나오고 바로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취소를 눌렀거든요. 그런 건 하나에 오는 게 있었다. 그래도 현님은 그런 부분에서는 팔로우를 취소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실제로 가가지고 이제 집회 현장에서 인스타 스토리를 찍어서 올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고,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저랑 교류가 없는 분들, 교회를 옮기셨다거나, 하여튼 저랑 교류가 없는 분들은 저도 끊었는데, 그게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수요일이고, 뭐 이러저러 뉴스가 나오고, 그 집회가 막 이렇게 커진 게 현충일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치. 당장 내일 교회 가서 저것들 얼굴을 봐야 되는데 차마 팔로우를 끊을 순 없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은 그날 밤의 기억이 나요.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저는 이번 사건에서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선관위한테 일단 제일 화가 나는 건 맞는데 선관위의 이 병크 때문에 그 부정선거자들한테 빌미를 줬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이번에. 저는 사실 그거보다 조금 앞에를 먼저 봤던 게, 그게 이제 처음 언론을 타고 나서 선관위에서 바로 1차적 이제 해명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제 오늘도 메시지가 나왔던데, 그치. 네, 봤습니다. 그거. 투표지를 50%인가 적게 준비를 했는데, 왜 적게 준비를 했느냐, 남는 투표지를 가지고 자꾸 부정선거 시비를 걸었다 이거예요.
그쵸. 그치. 그러니까 선관위도 나름대로 사실은 이제 대책이 없다는 면에서 굉장히 무능했던 건데 선관위도 나름대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잡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부정선거 이슈가 사실은 되게 오래됐잖아요. 이 그치. 음모론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슈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 투표용지를 최대한 줄여서 이 여분을 안 만들려고 했던 건데 물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그 뒤에 어떤 사고 수습이나 이런 거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무능하고 굉장히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건 맞지만 이게 최초 왜 시작이 됐냐 하면은 결국 그 음모론 때문이거든요. 그쵸. 조금 심하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 부정선거의 선거 불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거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고 신뢰를 훼손시키려는 어떤 의도가 들어간 집단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된다. 저는 이런 네. 생각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한데 조금 더 메타적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사실 이런 사고는 애초에 막을 수 없는 종류의 무언가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자 편향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것도 심지어 한 번 하면 막 수만 명 단위로 트래픽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수만 명 단위의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 번 일어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매뉴얼을 만들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QA를 돌리면서 일어날 것 같은 사고들을 다 대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일어났었던 사고들의 재현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또 짜고요. 계속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태스크가 여러 개가 겹쳐 있는 모든 종류의 사건에선 인간은 실수를 저질러. 그래서 과거의 선거 기록을 찾아보면요. 재밌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코로나 때였을 거예요. 확진자 투표함을 따로 둬야 되는데 이 선거법에서는 음, 기본적으로 1투표소 1투표함이다 보니까 투표함을 추가로 설치를 못하잖아. 물론 이걸 당연히 유도리 있게 바꿨어야지. 그치만 그렇게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열린 바켓에다가 투표를 담았었어. 그거 가지고 한 번 또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근데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그것도 또 문제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투표량이 많으니까 가끔은 그 개표소를 다 못 보내고서는 한두 개 박스를 남겨놓고 파장했다가 나중에 달려가지고 수습하고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예를 들면은 안내된 그러니까 내가 그 문자로 받은 혹은 내가 안내받은 투표소랑 실제로 갔었을 때 나에게 배정된 투표소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사고들 항상 있어. 그런 짜잘한 사고는. 근데 그거 당일에 그냥 다 고쳐. 그냥 얼레벌레 넘어갑니다. 인간의 모든 실수들은. 기본적으로 완벽한 매뉴얼이라는 건 없고 사고는 항상 발생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음모론을 방지하고자 그 예비 투표지를 60%만 뽑았다가 그거를 또 한 번 줄여서 50%로 뽑았다. 이것까지도 저는 되게 통계적 추론을 통한 좋은 모델을 세웠던 거라고 봐요. 나름. 왜냐면 실제로 표가 남았으니까. 근데 그 남은 표를 배분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배분 과정에서의 모델링에 실수가 있었던 거거나 혹은 실수가 없이 모델링을 짰어도 항상 통계적인 변수는 발생해. 그쵸. 그러면 음. 야, 그치만 이건 당연한 건데 왜 예측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원래 사람들은 발생할 수 있었으나 막아진 100개의 문제들은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발생해버린 하나의 문제는 꽂혀서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하면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게임 회사이든 카지노든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냥 그 당시에는 놓칠 수밖에 없는 어떤 인지적인 구멍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보통 게임 회사나 아니면 이런 종류의 대규모 모델들을 거의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직전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안 일으키기 위한 고민을 더 많이 하지 일어날 수도 있으나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그게 대비를 한다는 건 결국에 비용의 문제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치는 부분,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어. 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현장에서 잘 대응했나? 예를 들면 11시까지 개표를 열거나 그리고 이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계속 인쇄를 뽑거나 충분히 잘 대응했고 그리고 사건 경위를 잘 체크했고 그래서 다음에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라면 이거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들이 맞지 않는가. 근데 이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자꾸만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 고민을 하는 과정이 결국에 음모론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실 이번 사태에 이 문제가 없었어도 또 다른 문제들, 또 다른 문제들로 음모론적 시비는 아마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냥 이거는 시비를 거는 새끼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냥 어떤 그 통계적 추론이나 아니면 확률적인 영역에서의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사람 일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인간들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해 이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하여튼 물론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무능, 이것은 팩트라고 봅니다. 네. 그 나름대로 뭐 노력한 거는 알겠지만 어쨌든 그 사건이 터지고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이 엄청난 무능과, 그리고 그 블라인드 이런 데서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그 폭로를 했잖아요. 사실 선관위가 하는 것이라고는 선거를 여는 것뿐이다. 여기서 들어가는 모든 행정, 당일에 있는 모든 업무 처리, 뭐 인력 관리 등등등 일선 공무원들을 갈아 넣어서 뭐 어디 선관위 뭐 송파구 위원장과는 뭐 휴가 가고 막 이랬다면서요. 뭐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선관위의 어떤 개혁이, 어떤 무능이 있었던 건 확실히 맞고, 이 기회에 선관위를 개혁하는 것도 맞는 일인 것 같다. 하지만 뭐, 그것이 이 부실 선거가 부정 선거로 이 워딩 명명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이게 모르겠어. 나는 그 QA,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래 하던 큰 임무는 이제 퀄리티 어슈어런스니까 그 품질 보증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하다 보면 존나 억울할 것 같은 거야. 분명히 막아낸 실수가 한 100개, 1000개쯤 될 텐데,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QA는 아니 행사 직전까지 일하는 게 QA지 행사 직후에 일하는 게 QA인가? 이런 말이야. 그래서 나는 솔직히 존나 억울하겠다. 솔직히 근데 심지어 그 QA의 잘남이나 못남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일단 갖다 박아놓고서 그냥 일을 시키는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난 너무 뭔가 아 약간 너무 내가 이입됐어. 왜냐면 제가 옛날 회사에서 퇴사 직전에 마지막으로 쳤었던 실수가 엑셀 한 칸을 잘못 써갖고 22억짜리 환불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명이 동시에 같은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보고 내 상위가 잘못 보고 그 위쪽은 아예 이 룰로 이해하고 있고 그 위쪽은 아예 룰을 이해를 못했어. 그래갖고 이게 주르륵 잘못 봤어.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높은 책임자였으니까 문제가 되긴 했는데 약간 난 그 사태가 이렇게 막 PTSD처럼 떠오르면서 근데 실제로 그 QA 과정에서 막아냈었던 문제들은 정말 많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는 퇴사 직전인 놈이 22억짜리 환불을 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난 너무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직까지도 가끔 꿈에 나오거든. 그거 내가 사비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 근데 너무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솔직히 여기서 내가 성관이 욕을 못 하겠어. 근데 사실 어쩔 하여튼 수 없는 그런 거에 게 있었다. 사실은 그 일반 시민들이나 그런 거를 사실 고려하진 않잖아요. 결국은 일어난 거에 대한 책임은 그치.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니까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치.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게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카지노 사건 때 이거는 못 음.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잖아요. 라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지 음,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그치. 부정선거론자를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쯤 되면 그치. 이거는 안 믿는 거다 그냥. 그리고 흔히 대놓고 부정선거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눈치 때문에 말할 수 없던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샤이 부정선거론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나도. 근데 저는 뭐 원래부터 강하게 그리고 네.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야 워낙 그런 거에는 어떤 애고가 강하니까.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 샤이 부정선거론들이 생각보다 많았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어, 사실 그 어, 지점이 어려운 저도 그러니까 그전에 이 사태를 저는 그 왜 부정선거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쯤에 그 유시민 씨가 그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그 책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의 이제 미국 여기 정치 비평가죠. 그 음흠, 사람이 이제 시간이 없던 마이너리티라는 책을 냈었고 요게 인제 트럼프 직후에 나왔던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이 극단적 소수들의 이 행위와 한국의 부정론자들의 행위가 상당히 비슷했거든요. 음, 예컨대 인제 선거 시스템 자체의 신뢰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든가 어 이 정당 정치 자체를 공격한다든가 뭐 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들은 어쨌든 극단적 소수란 말이에요. 어떤 음흠, 여론을 조작한다든가. 음흠. 근데 저는 그래서 극단적 소수인 줄 알았거든요. 어 그치. 아닌 거야. 너무 많은 거예요. 그치.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극단적 소수일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극단적 소수가, 그러니까 과잉 대표 이런 개념보다도 오히려 나는 인간이 그 확률적 사고가 안 된다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보여지는 것들인데, 무작위 혹은 다른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끔은 우연성의 데이터들이라는 게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 매몰돼서 지엽적인 걸 보면 패턴을 찾아,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 인간의 뇌는 자꾸 패턴을 찾고 싶어 해.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을 원해. 그러다 그쵸. 보니까 그것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음모론적인 형태의 패턴들을 너무 쉽게 발견을 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식 차트잖아. 어? 기영이. 이동평균선, 회귀, 그리고 뭐야, 일목구름 같은 거 알아? 일목구름 같은 거 아십니까? 일목구름? 아, 저 들어봤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잠깐 주식했어가지고. 일목, 예, 일목구름 같은 거 보면, 이거 어차피 우리가 저기니까 어지간하면 화면 공유를 안 하고 싶지만, 일목구름 같은 거 보면은 이 후행 지표를 이렇게 뒤쪽에다 넣어 놔갖고 구름을 만든 다음에 이 양운을 뚫고 올라간다, 음운을 뚫고 내려간다 이러는 거야. 그걸 통해서 뭔가 어떻게든 그 음모론적 사고를 만들어내고 싶어해, 사람들은. 근데 AI라고 다를 것도 없고요. 나는 그래서 이런 그 음모론적 사고들에 안 빠지기 위한 사고 훈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되나? 대다수가? 대다수가 이런 종류의 훈련이 되어 있는 나라인가, 이 나라는? 근데 웃기는 건 또 이 나라가 그나마 상식적인 나라인 거야, 전 세계에서. 이게 괜찮나? 근데 사실 이런 제 생각에 음모론자들은 어, 항상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어, 대해서는 사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신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은 그 우연성을 못 견디고 그 우연성을 어떠한 필연으로 계속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성은 있거든요. 그게 불안하니까. 음, 사실은 이번 사건도 사실은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우연한 이 어떤 이리적 사건이겠죠. 막 바디우식으로 말하면. 근데 음, 그 이리적 사건을 어떤 이제 부정선거라는 어떤 필연적인 어떤 무언가로 해석하고 싶어 하겠죠. 그치, 근데 이 그치, 사건 자체,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 자체는 어찌 보면 인간의 그 본성이라기 좀 그렇고 인간의 어떤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니까 그거 자체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문제는 사실 그동안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찌되었던 그 국가라는 어떤 국가라든가 아니면 그 사회 문화 시민사의 어떤 상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찌됐든 작동하면서 어떤 자정작용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조차도. 음, 그, 그 모르겠어, 사실 저는 네, 음 아까 이제 한국이 그나마 그 나은 나라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이유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이유는 한국이 미국보다 개신교도의 숫자가 비율이 적다. 딱 그만큼 낮다. 아, 오, 역시. 왜냐면 그 개신교 특유의 그 개신교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런데 미국 전통 그 서부 개척 개신교 전통 특유의 그 전통과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개신교는 거의 그것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거죠. 이제 그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설교할 때 맨날 그런 거잖아요. 이 뭔가 영적인 세계와 세속의 세계를 분리하고 뭔가 이 교회의 어떤 성경의 말과 과학 그리고 세상의 어떤 말을 대비시키고 이런 거를 일생 내내 주입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 밖에서 얘기하는 것, 이 종교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어요. 아,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 교회가 개신교가 부정선거 혹은 보수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였을 수 있지만 어,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우연이라고 쳐도 어쨌든 그 교회 안에서 뭔가 부정선거를 말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한 것도 아니고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교회의 목소리가 되고 사회의 상식적인 목소리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될 불분문, 세상, 세속 어. 이런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지기가 참 쉽죠. 종교와 결국은 메커니즘이 똑같기 때문에. 왜냐면 참고로 기적이라는 거는 확률적인 변수를 필연성으로 만들어내. 그래갖고 저 유목민자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패턴들,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변수들을 마치 안배들로 혹은 음모론들로. 그러니까 봐봐,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 그럼 자, 질문, 하느님이 한 것인가? 오케이, 그렇다고 치면 이건 기적이야. 근데 하느님이 한 게 아니야. 그러면 저 새끼들의 음모론인 거야. 너무 쉬운 어떤 그 변수에 대한 이해가 초관점 내에서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닌가? 하여튼 뭐 그냥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비율만큼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굉장히 높은 상관성을 보일 수 있겠다. 그럴 것 같아. 미국보다 한국의 개신교인이 적은 만큼 딱 그 정도 나을 뿐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치. 참. 근데 희한하게 진짜 다 기독교인이더라. 아니야. 다른 분도 한 분 계셨어. 뭐, 무속인 분도 한 분 계시고 막 그랬었는데, 물론 뭐, 이제 그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집회 상황 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집회에서 그래서 개신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음. 그래서 막 가서 그 올림픽 공원에서 막 야외 예배하고 막 이런 걸 했는데 그 뭔가 그 안에서 클러스터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제 개신교가 아닌 집회에 나간 사람들이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왜 종교를 묻히느냐? 왜 개독을 묻히느냐? 이 근데, 신성한 민주 네. 시민들의 근데 발동 주말 모임에 저녁 되니까 부흥회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들끼리도 연대가 안 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데 모두가 개신교는 아니고 모든 그치. 개신교가 그분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이, 니체를 쓰고 싶지 않지만, 사실 저는 이런 종류의 그 음모론적 담론들, 혹은 극우화되고 있는 담론들의 내면에는 20대가 가지고 있는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 벼락거지 막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모든 세상의 모든 재화들이 인플레이션 되고 내 주식 말고 나머지는 다 오르는데 갑자기 나 혼자 상대적으로 거지가 되어버렸다 막 이런 이야기들. 이런 모든 담론들이 인간의 억울함을 계속 자극한다고 보는데, 이 억울함을
기존 모토로 삼고 있는 종교가 지금 니체의 비판이 그대로 유효한 거 아닌가? 이 자식들 억울해하고 억울해하고 억울해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린 게 아닌가? 음. 아, 참. 설득력이 있네. 봄이 그게 맞네. 음. 그 억울함을 어떻게든 표출하고 싶어하는 그 아니 딱 그거지. 부처님은 억울해하지 말라고 그래. 부처님은 내가 이번 생에 좋은 일을 하고 경전을 남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다가 내가 경시당하고 천시당해도 그걸 어떻게 풀려고 그래? 그거를 뭐 너가 뭐 나중에 뭘 받을 것이니 그렇게 안 말해. 그거 다 네가 전생에 업보를 쌓아서 그런 거니까 그게 여기서 청산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넌 너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이 억울함을 그런 식으로 풀어내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식들 자꾸 억울함을 근데 모르겠다. 이게 이 억울함이라는 게 어. 억울함이라는 게 이제 이 기득권이 아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처음 생겼을 때를 생각한다면 참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치. 그리고 뭐 그리스도교의 시작까지 2000년 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 개신교가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느냐에는 특히 한국 개신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음흠. 그 스레드 보니까 그런 거 있던데 그 올림픽 공원에서 이제 야외 집회하고 이제 예배하는데 막 풍성기도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음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걸 찍어가지고 무서운 거야. 너무 그 광경 자체가. 근데 알랄랄랄랄라 막 이러고 있고 막 야밤중에 그 밖에서 노래 엄청 크게 틀어놓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사람 원래 이런가요? 뭐 사이비 아닌가요? 근데 원래 그렇거든요. 그치.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조용기 통성기도와 목사의 방언이라는 순복음교회에서 거는 그런 거잖아. 예, 순복음교회에서 시작한 문화인데 그 이 사람들이 그게 이걸 가르치면서 뭘 음, 했냐? 이 네. 내면의 파토스를 표출시키면서 너네 이거 하면 부자 될 거야. 너네 그때는 왜냐면 실제로 모두가 막 꿀꿀이 죽 먹고 너무 대한민국 전체가 너무나 가난하고 막 내일의 삶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너네 이렇게 그치. 하면 언젠가 배부르게 먹을 거야. 이 밥에 고깃국 먹을 거야. 얼마나 사실은 희망을 주는 예언자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돼버렸네? 이미 한 번에 그 성공을 체화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마치 그 뭔가 하나가 연결고리가 잘못된 듯한 그런 게 이제 생겨서 이미 이제 자신의 위치가 바뀌었는데 기득권이 되어 버렸는데도 억울한 기득권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치. 네. 억울한 기득권이란 그 모순적인 포지셔닝을 자꾸 가져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버리는 게 제 최대의 과제라고 봐 나는. 코칭할 때도 그래. 코칭할 때도 그러니까 실제로 억울해도 상관없어. 실제로 억울한 거랑은 별개로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가 그 사람의 정신 건강에 진짜 영향을 많이 주는데 항상 그래서 제일 많이 다루게 되는 감정이 억울함이란 말이야. 코칭을 할 때도. 근데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힘든데 인식하지도 않고서 당연히 본인들을 억울하다고 배치하고 있는 그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겠어. 이게 경제가 고도화된 성장을 하면 할수록 생겨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음.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 고도화 성장도 너무 급격한 고도화 성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지체 현상이라 해야 되나? 문화 지체 현상? 음. 그치.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국 사회가 특히 이번 이제 잠시 뭐라 규정해야 돼? 잠시 사태? 뭐라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잠시 반헌법적 누군가는 잠시 민주화 운동이라고 호칭할 테고 얘기는 조금 밀어놓고 그 좀 내가 이따 하죠. 예. 내가 얘기할 수 있어. 반헌법적 개표 방해 사태다.
이거는 개표 방해 행위 아니고 뭔데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명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으니까 좀 밀어놓고 오케이. 얘기를 하죠. 그쵸. 네. 네. 일단은 어떤 무언가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그치. 정말 다층적이라 저는 생각하는 이 사건 안에는.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도 다르고 그 아하. 세대를 포함한 그 어찌 보면 그 남녀에서도 또 갈리고 되게 복합적인 게 저는 이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마다 그 한 나라 안에 너무 동시대적 세대 너무 많은 세대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유럽에 살고 있으니까 유럽은 사실은 아버지 때 가치관하고 자식 때 가치관하고 사실 뭐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한국처럼 아하. 드라마틱하게 다르진 않거든요. 아하. 왜 그러냐면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그 막 1800년대 도시 사진하고 지금 21세기 도시 사진하고 마차하고 차 바뀐 거 외에는 바뀌지가 아하. 않았어요, 도시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때 배운 가치관하고 자식 때 배운 데 가치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치. 근데 한국은 너무나 다르다는 게 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 통해.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아. 통하니까 기본적으로 대화를 단절해 놓죠, 다. 대화를 단절해 놓은 상태에서 어떤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그게 막 폭발해서 분출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든 기성세대대로 불만이 있고 그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 불만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건 사회문화적 문제라고도 보거든요, 이거를. 그치. 뭔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 세대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이제 투표도 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했는데 음흠. 지방선거를 하면서 결국 2030 세대론이 결국은 나온단 말이에요. 음흠. 저는 그럴 때 2030만 어떤 이 한국 사회 역사에서 성공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시작할 때 최초의 세대들은 물론 너무도 힘든 환경에서 전쟁과 폐허를 겪었지만 어쨌든 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막았고 한 번에 4.19를 이뤘다는 그 성공감이 있고 뒷세대들은 또 이제 어쨌든 이 폐허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어쨌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경제 성장을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라는 성공을 거뒀고 그 뒤로 이제 지금 2030 세대의 부모뻘 되는 세대들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결국 가져왔다라는 어떤 성공의 경험이 있는데 지금 그 2030 세대는 성공의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닐까. 저는 사실은 성공의 경험이 없는 게 당연하거든요. 저는 사실 성공의 경험이 없는 게 한 세대에 당연한데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급격한 변화들을 겪고 성장을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반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 과거는 시대가 성장했지 그 시대 속에 개인이 성장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은 똑같이 그 경제 성장의 시대에 살았지만 성장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 또는 88 올림픽으로 국가가 막 부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내쫓기듯이 노원구나 이런 데로 내쫓겼어. 원미동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시대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이랑 연결되지 않은 경우는 정말로 많았었고, 그냥 돌아봤었을 때 그런 거지. 예를 들면은 과거에 대출이자 얼마였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출이자 법정이자가 뭐 66.6인가로 고정되어 있지만 옛날에 뭔 소리야? 66 지금 생각해요. 대출이자가 66%야 말이 돼? 근데 옛날에 이거보다 심했다니까? 옛날에 돈 빌려주고서 고리대금업으로 뜯어내던 인간들을 통해서 희생됐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는 성장을 했고 누군가는 주식 투자를 했는데 누군가는 거기서 물렸었고 그 제로섬 게임에서 누군가는 계속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옛날에도 시대가 성장하는 동안 놓쳐지고 미숙했었던 사람들은 피해를 보거나
분명히 데미지를 받았을 거야. 근데 단지 조망이 안 됐어. 문제는 그냥 어떤 시대든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조망이 안 되는 건 맞는데 약간 이상하게 이거를 우리 세대는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나는 가끔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사후적 효과인 거죠. 그냥 솔직히 보면은 아니 옛날에 그렇게 성장을 했으면 우리 집은 왜 그 모양인데? 우리 집은 선산 부동산 사기도 당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경제 성장이랑 물론 아무런 상관이 이제 없었다고 나는. 물론 너구리 선장님 말씀대로 모든 시대에 그 세대 전체가 성공했느냐? 아니죠. 그 세대 일부 또 사실은 어떤 소수가 성장을 했고 성공을 했고 하지만 그 성공담의 그 내러티브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거기에 그거를 자신의 내러티브로 갖고 온다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도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잖아요. 그럼 한 우리 세대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이 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AI적 발전이나 이걸 통해서 부자가 됐었던 사람이 많았던 황금기다라고 얘기를 해버릴 수도 있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나중에 한 10년 뒤, 20년 뒤 관점에서 우리는 되게 부유했었던 시대일 수도 있고요. 다만 우리가 존나 멍청해갖고 거기서 돈을 못 버는 인간들일 수 있는 거야. 어. 그래서 내 시대에 그냥 억울한 인간들은 항상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되게 과대대표되고 있고 어떤 종류의 그 억울함의 정서가 지금 모두에게 남아있는데 뭐 물론 이게 어떤 부의 편중이나 이런 건 있겠죠. 또는 뭐 옛날 같았으면은 이거를 기회를 잘 잡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요새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기회를 잡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좀 부당하게 보는 것 그런 시선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모르겠어. 근데 뭐가 됐든 간에 딱히 옛날이라고 성공을 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세대의 그 억울함이 옛날에 없었던 것도 아니진 않느냐 요 정도의 말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확실히 맞아요. 그 개개인들로 따지면 그게 다 성공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 더 가난했으면 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으면 더 많았지. 오히려 오늘날 시대가 더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더 많았겠죠.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식 세대들이 이제 부모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상태에서 대학 간 비율이 더 많을 테니까. 옛날엔 대학 간 비율도 적고.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게 직접 비교가 아니라 사실은 느낌적으로 사람은 세상을 인식하잖아요. 그치. 그거를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대 분위기라는 게 성장하고 동력한다는 분위기, 사실 내가 실제 성장하지 않아도 시대 자체가 그렇게 종망을 해보면 그게 나의 가치관화 된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성세대가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들을 한심하게 보는 거는 예나 지금이 똑같다고 봐요. 우리 소 선생님 보십시오. 요즘 젊은 것들 그치.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치. 우리 소크라테 그치. 선생님도 그 말했고 고대 그리스란다. 그 이집트 벽화나 이런 기록들만 봐도 요즘 애들이 뺀질뺀질하다. 근데 그냥 놀라운 사실은 어? 이 소크라테스 선생님마저도 젊은 것이라 싸가지가 없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치. 소크라테스는 젊은 놈이라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을 고르게 해서 듣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나마 조금 과거로부터 점점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올 때 꾸준히 한쪽의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는 거는 문제의 담론이 점점 더 개인화되고 그러니까 개인화되고 그 작게끔 좁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은 국가 단위, 그러니까 민족 단위에, 국가 단위에, 혹은 계층 단위에, 지형 단위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지금 이제 성별 단위에 혹은 개개인 단위에 이런 식으로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약간의 파시즘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 나라가 성장했어라는 이 동력 속에서 우리가 그걸 우리의 성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지금 이 개인화된 문제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근데 씨발 어쩌라고 나는 가난한데라는 이 마인드가 튀어나오게 되게 좋은 지형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문제의 그 개인화가 되게 잘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게 저는 사실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 지점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음, 이제 국가 단위의 정체성이 아닌 개인 단위의 정체성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한국 사회가. 근데 사실 이거는 그치, 선진국화되면 자연스럽게 가는 그치, 그치. 자연스러운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유럽이나 프랑스 예시를 들면
프랑스는 그게 한 100년 단위로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점점 국가주의적 정체성이 개인화되는 게. 근데 한국은 그게 100년이 뭐야? 거의 한 5, 그치. 60년대로 생각하면 거의 한 50년, 60년 만에 이게 발생한 거니까. 그거에 어떤 사회적인 그 현상, 사회적인 어떤 증상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문제가 라벨링 되는 그런 게 점점 더 마이크로해지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이 좀 더 개인화된 문제들이 치중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화된 그룹이나 집단들이 커나가는 거랑 내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격차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것들의 일부가 억울함으로 터져 나오는 과정에서 이 억울함이라는 게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계속 보는 과정에서 자꾸 어떤 음모론적 사고들이나 이런 걸로 빠지기 되게 좋은 감정이 아니었나, 그런 맞아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그 집회 현장에 나가는 것, 시위 현장에 나가는 것과 이제 쉽게 말하면 이대남들이 나가는 메커니즘과 사실 좀 다 다르겠죠. 그치. 뭐 그렇긴 한데,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 어떤 종교적 기제로서의 억울함이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랑,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의 억울함이 나타나는 거랑은, 그러니까 비슷한 감정이 다른 방식으로 발화돼 갖고 음. 나오는 걸 수도 있겠다, 이 정도? 근데 공교롭게 제가 인스타그램 팔취한 사람들은 기독 이대남들이었습니다. 아하, 그치. 그 교집합에 이렇게 딱 들어가 갖고, 이게 이쪽도 문제인데 이쪽도 문제라서 딱 교집합이 성립하는 순간 요 가운데서 거의 막 황금빛이 나는 거야. 진짜 막 미쳐버리는 거지 이제. 정말 근데 이제 놀랍게 기독 소름. 이대남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너 이대남 아니잖아요. 네, 파몽님 이제 2대 아니잖아. 2대. 그치. 3대잖아요. 3대. 기독 3대남의 기독 문제를 한 M세대. 말씀 드리자면 M세대야 여기는 이제. 아 억울하네. 저도 만약에 제 주변에 그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그걸 확인한 그 사람들이 전부 남성이었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더 납작하게 봤을 것 같거든요. 제 주변에는 놀랍게도 그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내 쪽도. 저도 몇 명 있어요. 아직까지 아니 저는 제가 표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 현상의 근거는 그 이유는 뭔가를 아직도 분석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납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게 신기한 게 이번 그리고 선거 이제 때도 오세훈 시장 투표율이 생각보다 여성표가 그렇게 그 민주당 쪽으로 안 몰렸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조금 오히려 전 그거에 주목했거든요. 옛날에는 남녀 세대론 했을 때 보통 여성이 완전히 그러니까 여성이 거의 한 6할이 민주당, 그 다음에 한 2, 3할이 이제 제3당들, 뭐 녹색당이라든가 뭐 정의당이라 하고 국힘이 좁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반반 먹었던데요. 보니까 여성하고 남성이. 그러니까 물론 그치. 민주당이 좀 더 많긴 했어. 그래도 거의 한 40% 정도는 먹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국힘 쪽이 오세훈이. 그걸 봤을 때 이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이해했던 구도로만으로는 이해 못하는 지점도 있을 수 있다. 뭐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이제 민주당이 20대 여성들을 집토끼와 취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작용이라고 많이들 평가는 하더라고요. 사실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민주당이 20대 2030 여성을 집톡 잡아놓은 고기로 취급했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거를 정책적으로나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건 동의하던데 그렇다고 거기를 가? 이게. 왜냐면 그 선택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그 선택 자체가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아는 2030 여성들 민주당을 지지하던
2030 여성들은 그거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민주당을 떠나면 떠났지 민주당을 떠나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씨발 민주당을 민주당을 안 떠나서 뽑고 정의당에 가. 그럼 내가 오케이. 그렇죠. 근데 이 그 새끼들이 보통은 그게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패턴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라는 게 약간 제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새롭게 볼 필요는 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했던 어, 사람들이 국힘으로 간 걸까요? 아니면 그냥 원래 중간지대였던 사람들이 그냥 몰려간 거가 더 맞을까요? 나는 아, 중간지대가 간 거라고 봐. 음. 그러니까 민주당에 설득되어 있는 사람들이 빠진 건 아니라고 봐.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보거든요. 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겠다. 꾸준히 그렇겠다. 선거를 다룰 때 얘기를 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어요. 되게 꾸준한 오해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심상정이 대선에 나왔던 아, 그게 몇 년도였죠? 저기잖아요. 19대 대통령 선거. 어. 19대 대선이 저기였어요. 그 2017년도 이때 아니다. 20대 대선이지. 20대 대선에도 심상정이 나왔었죠. 이때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있었을 때 이때 심상정이 엄청나게 욕을 먹었었죠.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왜? 발생했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의당이 그 본인들에게 갈 표를 양보했었으면 저기가 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 진짜 그 얘기 들을 때면 너무 빡이 근, 쳐요, 진짜.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내가 이 얘기랑 비슷한 건데 그 당시에 참고로 그 개표 결과를 보면은 19대 그러니까 윤석열 이전에 개표 때 있잖아요. 그때 정의당이 200만 표 얻었거든요. 근데 20대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이 있을 때 정의당은 80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 120만 표를 정의당을 지지하는 120만 표가 민주당으로 갔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렇게 120만 표가 지금 민주당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민주당에서 이낙연 단속을 못 해가지고 그 새끼들이 다 윤석열로 갔어. 근데 그 120만 표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려를 하지 않고 25만 표 때문에 졌는데 그 25만 표가 정의당에다 들어갈 것들이 여기로 왔으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 통계적인 형태의 고민을 못해. 단순히 그냥 그 더하기 빼기의 논리를 가지고 가. 근데 이 정도의 교육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문제 상황이 생존자 편향으로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그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은 지금 이번 이 사태에 불려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오케이 그 억울함에 대한 정서가 있는 사람들 오케이 그리고 기독교적인 형태의 그 관점에서 억울함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오케이 근데 심지어 그 다음에는 수리적인 형태의 사고가 안 되는 사람들까지 포함돼. 그 어떤 텍스트나 혹은 숫자를 보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진짜 많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쉽게 들어와. 이 사람들이 이런 감정들에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는 순간 저게 맞는 거 아니야가 너무 쉬워.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이번엔 딴 것도 딴 건데 그냥 우리가 정말 이런 종류의 객관적 사고들에 대한 연습이 진짜 안 되어 있는 거 아닐까? 어떻게 된 게 말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하는 게, 그 어떤 텍스트 비판적 사고 능력 예. 이런 거를 지금 시대 사람들만 잘 못하진 않을 거고 사실 그치. 그 역사에서 이전에 세대 때 그걸 못한 사람이 훨씬 아니 글도 못 읽는데 뭐 글자도 못 읽는데 비판적 사고가 어딨어요. 아, 그렇잖아요? 그치. 아 글을 읽을 수 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글을 어정쩡하게 읽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요즘 또 AI가 많이 발달해서 스레드 같은 거 보면 딱 봐도 아하. AI한테 글 맡겨가지고 쓴 사람들 티 음. 겁나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 그 글만 보면 되게 정치 비평가 마냥 막 글을 막 써놔. 근데 딱 봐도 AI인 거 티나. 근데 그게 자기의 어떤 지적 능력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로 착각을 하고 거기에 인해서 나는 합리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이제 확증 평양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그치. AI라는 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바라고 있는 맥락 속에서 기능할 텐데,
아씨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봐갖고 뽑아내는 새끼들의 대답을 자기 스스로 글도 못 써가지고 거기다가 물어보고 있는 놈들이 태반인데 모르겠어. 뭔가 그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지능이 만들어진 시기가 없는데 이 최선의 형태를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인간의 지능 인간의 지능은 인간이 만든 것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라는 것 자체를 어떤 그러니까 진보관적으로 보지는 않는 사람이긴 해서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어떤 합리성의 등장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좀 저는 짚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권영국 후보 쪽 이제 비판하는 민주당 쪽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항상 매번 이 진보 정당에 대한 그 민주당 이중대의 프레임은 언제까지 가야 어. 되나? 저는 그게 아직도 왜냐 화나거든요. 그 새끼들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억울함의 담론으로부터 걔네들도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저는 억울함의 담론은 음, 진보랑 여야를 안 가려요. 그래서 그 얘기할 때마다 야, 그럼 이제 정의당 찍었던 사람들이 그 후보 안 나왔다고 자연스럽게 무조건 민주당한테 갈까? 그러니까 그것도 더 나이브한 생각이고. 참고로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의 득표수는 그러니까 1340만 표였거든요. 근데 그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라는 보수가 세 갈래로 갈라져서 나온 이 셋들이 단일화를 했었으면은 1400만 표로 이겼습니다. 참고로. 그냥 그 당시에는 갈라져서 진 거예요. 저쪽이. 그쵸. 그때는 맞지. 그리고 그 다음 대선 때는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어요. 저쪽이. 음. 그러니까 여전히 민주당은 그렇게까지 큰 우세를 잡았었던 적이 없었던 거야, 사실은. 사실 그 민주당이 윤석열의 병폐 이후로 이전까지. 역사적으로 그렇게 주도권을 잡아줬던 게 별로 없어서.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진보라고 부르기도 정말 싫긴 한데,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그 한 국가 내에서 흔히 왼쪽이라 포지션 됐던 그 정당에서의 대통령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원래 전 세계적으로도. 왜냐하면 저는 느꼈던 게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프랑스라는 나라를 좌파 국가로 생각하더라고. 그치. 근데 프랑스에서 아니, 저기도 극우 정당 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로 좌파 대통령 역사 5공화국 이후로 좌파 정당 대통령 2명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미테랑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예. 뭐 말씀해주세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기엔 저쪽에 중도 보수가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개씹 좌파인 거지, 이제. 용서가 안 될 정도의 좌파인 거겠지.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본인들이 우인지 모른다 사실. 참 이게 재밌습니다. 사실 좌파 우파라는 워딩이 한국 사회에서 사용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원래 진보 보수로 그랬지. 그치. 학술적으로는 사용됐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좌우로 나눈 지는 10년 정도, 길어야 10년입니다. 그 말은 사실은 원래는 진보 보수라는 프레이밍도 언론에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3당 학당 이후에 이 민주당 계열을 진보로 적당히 포장을 해놓고 안 보는 보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보수라는 프레이밍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수구지만 왕당파 정도로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겁니다. 이제 보수라는 프레이밍이 안 먹히니까 좌우로 가는 거죠.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보수는
안보는 보수. 그래서 보수가 뭔가 이 사회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라는 게 경험적으로 빠그라진 거지. 그러니까 안보도 못해. 저 뭐야 씨발 아니 안보도 못해. 경제도 안 돼. 안전도 안 돼. 다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아 그럼 우리는 보수를 버린다. 우리는 합리적 무언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수조차도 어떤 음모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단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내 걱정은 그래. 걱정 아니고 내 예상은 그래. 이렇게까지 그 눈앞의 통계적 실수에 대해서 엄밀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놈들은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자승자박에 걸린다. 이 정도의 지능은 필연적으로 자기네들 내부에서의 행사에서도 실수를 낳고 결국에는 음모론으로 흥한 기업은 음모론으로 망한다. 걱정은 없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서의 여파가 너무 클 것 같고 두려운 거고. 아, 그냥 근데 문제는 이거에 전 국민의 어떤 온전한 교육이 안 된 전 국민이 다 같이 휘둘리고 있다. 전 국민이 휘둘리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생각보다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 뭐 그렇긴 해. 별로 그러니까 약간 예. 뭐야 저기 쪽에 관심이 없긴 하더라고. 그리고 저는 스레드와 트위터에서만 지금 엄청난 핫이슈일 뿐이지 음, 사실 맞아. 생각보다 사람들이 올림픽 공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교육 문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교육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충분히 교육 받은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교육 문제지 진짜. 그러니까 아무리 저는 교육해도 해결되지 않는. 저는 그냥 이거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이성적 능력이나 학습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어떤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만큼 전 그 느낌도 있어요. 아, 이 사회가 그만큼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라는 게 꼭 그렇잖아요. 사회라는 게 꼭 모든 게 음, 합리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사회를 기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암묵적인 어떤 믿음을 통해서도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 최소한 이러진 않겠지라는. 그게 어떤 합리적 도출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그치. 그런 최소한의 그 공통된 믿음이 지금 사라진 사회가 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믿음과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관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 사회에 이제 관용이란 말은 없어. 음. 그러니까 엄마, 아휴,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되게 웃기는 게 그냥 관용까지도 필요 없어. 그냥 맥락을 보면 선관위가 누구 편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맞아요. 그러니까 맥락을 공익기관, 본다는 건 어. 맥락을 본다는 건 굉장히 이성적 사고를 요하는 일이죠. 아, 그러니까 힘든 이게 근데 겁니다.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 그 하지만 너가 병신이지만 너를 용서할 수 있어라는 관용은 이성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집 고양이도 가끔 해요. 아니 근데 네 편 내 편을 따져서 생각해보는 관점에서만 봐도 보통 선관위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입사행 다 독립기관이라서 누구 편도 아닐 뿐더러 그 와중에 그나마 거기서 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사법부에서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보수적인 인사가 내려올 확률이 높아서 그런 사람들 쪽에 생각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우리 편이면 우리 편이지 저쪽 편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휴, 그걸 중국이 하면 안 나가지. 개입했대잖아요. 중국이 아, 개입하고 모르겠어. 그 정말 아직까지 이성의 큰 맞습니다. 그냥 뭔가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냥 그래서, 아, 그래. 파이팅! 그러고 이제. 옛날 옛적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상대방과 토론을 할 때는 그 같은 지평 위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리스도교인 같은
그리스도교인끼리 토론할 때는 성경을 써도 되지만 그 이단자와 토론할 때는 그 예를 들어서 이단자들이 인정 안 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떼고 이제 나머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유대인과 토론할 때는 유대인들은 이제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만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얘기가 사실은 맞는 얘기죠. 그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야 된다. 어, 그렇다면 이제 그 우리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과 어떤 토론을 할 때 어떤 공통의 근거 기반을 갖고 있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치. 제 생각에는 없어요. 그치. 이 문제가 공통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가면 지식의 무한 소급의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진짜 요청되는 지식이 너무 낮아서 일단 여기까지 배우고 같이 얘기하지 않을래?까지는 우리가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 근데 안 돼, 그게. 안 받아들이잖아. 그 이준석 씨와 그 어떤 토론을 할 수 토론 있는 그거가 대표적인 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죠? 이준석 15년 전쯤 등장해가지고 대한민국 2030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자 노력했으나 지금 결국에 어떻게 됐어? 이제 너그 엄마 짱깨 아니냐 소리 듣고 있는 거잖아. 어? 아니 씨발 느엄짱을 지금 이준석이 당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 상황 왔으면 그냥 이준석이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민주당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야 된다니까 이 정도면 이제 그냥 끝났어 저기는. 저는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뿌린 씨앗에 본인이 맞은 거다. 업보다 업보. 엇보지. 그 업보 빔이 세게 왔지. 왜냐면 아주 객관적으로 사실 이준석을 보면은 맞는 것 같은 말을 자신의 진영 바깥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진영 바깥의 논의일 때는 일부러 얘기를 안 해. 예를 들면 이준석은 퀴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 반대하는 의견들을. 그죠? 찬성하는 의견들조차도. 왜냐면 이 사람은 저게 가능한 논의고 저게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이걸 말해서 이득될 게 없으니까 자신의 정치적 발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마땅히 나서야 됐었던 어떤 자신도 동의하고 있는 어떤 그치만 굳이 그걸 동의함을 밝힘으로써 자신에게 해가 되는 어떤 종류의 아젠다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침묵을 하고 그것들로 2030의 보수들을 많이 결집을 시켰던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식의 발언들이 결국에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본인의 의견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수많은 극우들을 만들어냈어.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너엄짱인 거지 이제. 너무 너무 이게 이제 어떻게 폭력적이야. 이제 우리 논의의 결론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모아지는 게 어떤 지금 대한민국이 억울함의 사회다 이거 아닙니까? 그쵸, 억울함의 사회. 그쵸.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억울함의 사회라면 오히려 희망적이에요. 왜요? 어, 감정은 빨리 휘발됩니다. 감정은 빨리 휘발되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 주변에 수많은 그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올림픽 공원에 가셨던 나의 친구들과 나의 형제님들, 자매님들. 저는 그분들을 이번 주 일요일에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분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물론 이제 같은 하나님 나라입니다만 그 각각 나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분들이 어떤 억울함이란 감정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겠죠. 해소되거나 이거를 극복하거나 여전히 남아있거나 해소된다면 이게 어쨌든 감정이 치료되는 거니까 이런 종류의 이제 그 극단적인 어떤 그 사고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죠. 첫 번째 이제 극복한다면 이건 더 좋은 일이죠. 이게 니체가 말한 그 위버맨시 아닙니까? 그치. 이 씨발 이 르쌍티망을 이 르쌍티망을 극복하고 더먼 두 너머로 가는 번째 거야 이제. 계속해서 억울하다면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자 이 세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계속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처음에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들어주고 할 수 그 억울했던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피곤해요 사람이.
그치. 이 부정선거가 그런 감정에서 나온 음모론이라면 결국 사람들은 피곤해질 겁니다. 자신의 그치. 피곤함이 남의 그 팔다리가 잘리는 것보다 힘들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도태되지 않을까. 또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희망적이다.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또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 감정인데, 이런 부정 감정이 종교적 맹신을 제외하면은 오랫동안 가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높은 확률로 좀 더 긍정적인 다른 감정들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를 들면은 이 시기가 만약에 지났을 때, 만약에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안정적으로 행정이 돌아가고 혹은 안정적인 성과들, 그러니까 즉 국뽕이라는 걸 맞을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점점 쌓이면 10년, 20년 뒤에는 굉장히 이 순간을, 자신은 실제로 그때 이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숨기고 이 순간에 뽕을 맞는 인간들만 남아버리는, 쉽게 감정적으로 부안해동했었던 인간들은 다시금 쉽게 감정적으로 부안해동해서 사라지지 않을까. 음. 물론 이렇게 기대하고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냥 이런 가능 세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방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됐어, 나도.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그거잖아. 천국편, 음, 지옥편 같은 게 그치. 사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정치적 태제를 어떻게 잡고 가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이 감정이,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리가 또 다른 사건과 마주치면 또 딴 데로 이동하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음, 저는 그 폭발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늘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쉽게, 그러니까 감정이란 사실 쉽게 다시 올라오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사건들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반복되는 순간이 어찌 보면 그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점도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치. 이게 뭔가 한국 사회가, 저는 좀 약간 의미심장하게 보는 게, 좀 이제 대대적인 어떤 변혁이라기보다는 어떤 인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정치를 바라보는 거나 아니면 사회 음, 문화를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음. 근데 그게 어떻게 변할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좋게 바뀔지 아니면 그 망국의 길로 갈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모르겠어. 이게 참, 그냥. 근데 조금 희망을 가져보자면, 그래도 은근히 10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막 생각보다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극우 쪽으로 빠지진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10대들은. 그거 아세요? 지금 흔히 203, 그러니까 이대남이라 불리우면서 하는 세대들이 딱 저랑 파목님 나이대거든요. 왜냐면 우리 때가 딱 그 일배 논의가 한참 있었을 때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가. 그쵸. 그래서 맞아요. 사실 우리 세대가 사실은 그 젊은 구구 세력의 중심이에요. 근데 또 그 그치. 이전 세대들 오면 또 저 느꼈던 게 뭐냐면, 제 동생이 많이 어리잖아요. 제 동생이랑 거의 12살 차이가 음흠, 나는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음흠. 약간 일배도 약간 좀 철질한 것처럼 여기더라고요. 음, 어허.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들어. 우리 세대가 사실은 586 세대의 안티체제로서 일베짓을 했다면, 또 더 어린 세대들은 또 이 구구화된 어른들의 안티테제로서도 기능해주지 않을까? 그치. 다음 세대는 항상 이전 세대를 욕하면서 만들어지니까. 근데 딱 하나의 걱정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항상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객관적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쵸? 나는 얘를 깨부수지 못하면 되게 어렵다고 봐. 늘 좌우를 나는 틀린 떠나서 적이 없어. 좌우를 그러니까 떠나서 항상 이번에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다
자기는 그러니까 정치적 진영을 떠나서 진영 논리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념을 떠난다고 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상 그냥 국가주의랑 파시즘이야. 좌우를 떠나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혹은 내가 뭘 떠나서 아니야 하나도 안 떠나. 중립적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어떤 종류의 정치적 의견일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는 게 되게 많은데 이 다음 사회는 혹은 지금 변하고 있는 이 흐름은 자기 자신을 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는 새끼들의 단독적인 그 문제 행동을 보고 있는 것 같아갖고 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 이게 아직 한국이 저는 그 옛날부터 국민 대통합 이런 담론이 주로 정치권에 나왔잖아요. 대통령들한테도. 그러니까 그 그죠? 담론이 이제 깨져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그 알티세르란다. 그 랑시에르가 말했듯이 현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네. 불화인데 이 불화의 가능성을 아직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 정치는 불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고 기본적 절대적 객관성은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이 투닥투닥 거리는 것 자체가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기제인 거잖아요. 근데 아직 그치. 그거를 아직 한국 사회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런 사태들이 더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 같고 또 저는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 합리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세대들 그 이제 발전을 하면서 지금의 2030 젊은 세대들이 자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합리라는 단어가 오염됐어요. 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하에서 합리는 효율이거든요. 그치. 효율적으로 뭘 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근데 효율은 필연적으로 타자를 배제하고 나아가는 것이 효율이기 때문에 사실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저 효율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성에 합치되는 사고란 이성의 한계를 인지하는 사고죠. 그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합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염됐고, 그래서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다. 네, 음. 요런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맞아. 그러니까 말하고 싶었던 건 합리화 어떻게 그거였어요. 가능해? 그게 사실 합리성이라는 것도 그 시대의 어떤 그 역사적인 그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절대적 합리성이라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지 음. 사실 그나마 정치라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정일영 선생님 우리 코리안 트래버 화난 코알라 이 정일영 선생님께서 모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정치 보십니까? 했더니 저는 안 봅니다. 한국에 정치가 있어요? 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음. 한국에서는 그 진짜로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한국엔 아직 정치라는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민주적 의미에서의 그렇게 정치는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 숨어있는 정의당원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 이 아, 씨발 정인영 선생님이 한국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당연히 정치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메인스트림화 돼가지고 그게 어떤 사회 공통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저는 훌륭한 그러니까 정치인분들은 많죠. 근데 제가 정치가 없다고 말하는 거는 그것이 운영될 만한 담론이 없다. 개인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그 정치하신다는 정의당 지금 원외정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고생하는데 아직 그, 원외당장이라고. 원내에서 정치를 못하고 계시고, 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는 그, 그리고 이제 사실 한국에 정치가 있을 수 있느냐? 언젠간 생기겠지만, 저기 북쪽에 그 한국 정치의 굉장한 암덩어리가 사실은 저 북쪽에 있잖아요. 저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기형적으로 만들어, 어, 사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할 수가 없는 게, 저 북쪽에 그 이상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그게 기형적이에요. 근데 그게 정확한 존재론적 당위성을 준다고. 북한의 존재는
국힘의 존재로서 당위성을 줘. 이 민정단계. 그리고 그쵸. 민정단계의 존재는 민주당의 당위성을 줘. 그렇죠. 상호 적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윤석열이 풀려나지 않아야만 윤호개인이 힘을 받아. 그런 것처럼 윤석열이 풀려나면 윤호개인 없어. 그런 것처럼 이제 일어나지 않는 일들 혹은 존재해야만 하는 것들로부터 당위성을 얻어내는 이런 구조는 결국에는 없어지기 쉽지 않지. 근데 그나마 또 웃기는 게 점점 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랑 거리를 벌리고 정상국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 내 생각으로는 큰 이변이 없으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저 노선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은 몇십 년 뒤에는 그냥 우리랑 교류를 하는 정상국가가 될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힘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힘을 못 얻어. 근데 나는 이것에 대한 작용이 북한 자체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더 넓게끔 얘기를 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대 담론을 다시금 갖고 오는 게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CCP니 뭐니 그런 것들 갖고 오는 이유가 북한의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존재론적 당위성이 필요해서 아닐까? 그쵸. 라는 생각이라고 든단 말이야. 자, 제가 다음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 딱 그거였습니다. 뭐였냐? 대한민국 멸공놀이를 언제 끝날까? 뭔 논의? 멸공놀이. 아, 멸공론. 저는 이게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태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쵸, 이거를 그쵸. 한번 새로운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